전쟁을 하다 보면 이 승자가 있고 또 패자가 있는 법입니다. 혹은 협상과 합의란 장치를 두고 전쟁이 막을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무역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끝없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급기야 추가 인상된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이 주제를 갖고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미중 양국의 무역 싸움이 2년 가까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대체 왜 싸우고 있는 건지, 왜 시작된 건지 여전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 실장님, 그런 의미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배경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게 말 그대로의 무역 전쟁이다 해서 말 그대로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고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을 무역 어떤 수지를 좀 개선하겠다 하는 의지라고 또 표면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패권 전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국제 특허 건수가 실제 2011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과 중국의 떠오르는 BAT라고 하죠. 바이두라든가 또 알파벳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비등하게 이렇게 쫓아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2018년에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애플이 자리를 내줬죠. 이런 화해에게 놔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미래 산업인데 왜 자꾸 중국이 치고 들어오지? 이거 견제해야 되겠어. 우리의 글로벌 시장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고 중국의 따오르는 추격을 좀 미리 좀 차단해야겠어 하는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또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이 두 가지 관측을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사실 이 싸움이 시작이 됐을 때 대체적으로 미국의 압승을 예상했던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그런데 막상 판이 깔리고 양국의 수싸움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강자도 약자도 없는 그런 싸움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GDP가 20조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14조 달러거든요. 인구로 따지면 이제 GDP가 1인당 GNP 곱하기 인구수인데 미국은 인구수가 3억이고 중국은 인구수가 14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GDP는 이제 중국이 아직도 뒤처지고 있지만 실질 구매력 지수로 한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요. 중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78년도에 덩 샤오핑이 취임을 하면서 백모혁명 그래서 이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국의 14억 명을 먹여 살리는 방법을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극복했습니다. 중국은 특이하게도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고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이에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더니 하이에크가 해준 얘기가 시장 경제를 도입해라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일화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경제력도 미국과 대등하게 되어 있고 또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전쟁에서 중국도 대등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맞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쌓아올린 이 자신감의 토대가 미국과 소위 대등하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서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 실장님, 고래 싸움에 이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국 간의 피해를 가장 입는 그 우리나라의 신세를 지금 새우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새우가 더 터질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G2 간의 무역 갈등은 2018년, 19년 동안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로 인해서 G2의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 글로벌 수요로 둔화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실물적인 요소고요.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이런 자본시장에까지 예. 상당한 불안감을 계속 주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결국 이런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이런 흔들리는 세계 경제의 지위 속에 같이 예.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본다면 흔히 얘기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약 14%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약 26%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으니 두 국가 간의 이제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한국에 주는 그런 타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하겠고요. 지금 양상을 보면 이 미중 간의 싸움 단기간에 결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양국 모두 목표가 지금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 없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결국 미중 양국이 예고한 대로 상대국 상품에 지금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한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2.5%고 중국엔 평균 관세율이 한 8%쯤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12.5%를 이제 평균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한 5%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관세가 0%예요. 관세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와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을 해라. 예.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는 전 세계 모든 물건을 2.5%만 관세를 부과하니까 굉장히 낮게 해서 굉장히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45%까지 이제 관세를 올려서 중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무역을 하겠다 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3억 명의 시장이 있고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중국이 이용만 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시장을 그렇게 개방하지 않았어요. 예. 관세도 한 8% 정도 부과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지적재산권 이런 걸 자기들이 개방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 이제 해적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에 앞에 가면 이제 책을 복사해서 옛날에 많이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완전히. 예. 중국은 지금도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책을 복사해서도 해적판이 돌아다니고 이와 같이 인정되지 않고 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또 뭐 재판 관련한 것도 다 저희들이 이제 엄밀하게 공산당의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장을 중국이 이용만 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공정하게 만들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세를 부과한 그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관세를 부과한 그 품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미국이 중국에 새로 매긴 그 관세를 보면은 의류 또 신발 같은 이 소비재입니다. 김 실장님, 네. 이 원자재나 중간재에 그동안 집중됐던 이 관세 대상이 소비재로 좀 옮겨왔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비재, 지금 현재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 소비재 품목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의류, 신발도 있지만 뭐 기저귀도 있고요, 문구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재에 관세가 부과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는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담이 미국의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중국산 제품이 아닌 다른 대체재를 찾는 과정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미국에게 갈 수 있다라는 이 어떤 전쟁이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겠다는 한 가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국의 대중 수출입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하는 나라죠. 약 80% 정도가 중간재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중국의 소비재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국에게 더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조 공정을 중국에서 거쳐서 부품을 수출해서 제조 공정을 거친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 소비재를 수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건데요. 세계의 공장의 이동,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동 속도가 더 거세질 수 있겠다. 중간재였으면 공장이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제품, 소비재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생산 기지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미 중국에서 엑소더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거세질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이 아닌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 베트남이나 인도나 싱가포르나 여러 나라들로의 공장의 이동 속도가 더 거세질 수 있겠다. 이런 세 가지 점의 또 다른 양상의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방금 이 김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소비재로 옮겨서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 제품 가격이 일단 오를 것이고 결국 물가 상승이나 소비 위축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이 미국 업체들의 피해도 좀 예상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이제 물가 상승이니까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예. 또 미국 업체들도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게 되니까 피해가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에서 떠나와서 미국의 본토로 회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미국의 공장을 회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2012년부터 매년 한 500개 정도가 기업이 한국에는 한 10개 정도 유턴하고 있고 예. 미국에서 500개 정도가 유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이나 전 세계에 있던 공장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회귀하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예. 하시고 그렇게 생각했고 이러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애플이라든지 뭐 보잉사, 인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네.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롯데화학, LG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관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소비 제품은 대체재를 구하기가 쉬워요. 예. 이것은 뭐 전 세계에서 대체재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관세가 오르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세를 때려맞기 싫으면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라. 방금 이 말씀하신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 미국이 더 우위에 있다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말 그대로 무역 적자국입니다. 예. 그리고 무역 흑자국은 중국이에요. 결국 이 교역 관계에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 나라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결국 중국의 수많은 수출 물량에 대해서 뭐 2천억 달러, 3천억 규모 이런 수많은 규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예. 그 어마어마한 수출 물량이 꺾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에 큰 타격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이 어떤 관세 전쟁을 시작해봐야 관세를 부과할 만한 미국산 수출품이 그렇게 충분히 많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이 미국의 큰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뒤처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이 트럼프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는 5%를 더 얹어서 부과하겠다. 김 교수님,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는 원래 2.5%였는데 지금 현재 10배 올려서 25%를 부과하겠다 그랬고 또 추가로 5%를 더 부과하겠다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관세를 45%까지 올려서 예. 중국의 수입을 많이 막겠다고 얘기했었고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멕시코라든지 또 중남미에서 오는 물건들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중국산보다는 다른 나라 걸 대체하겠다 이런 네. 얘기 되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의 경제를 흑자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보통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년 연말부터 선거가 되는데요. 네. 2017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이제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선입니다. 예. 자기의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미국의 법인세는 지금 현재 21%예요. 예. 과거에 35%에서 21%로 법인세도 낮추고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공장도 회귀시키고 뭐 상속세도 대폭 낮추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도 되고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것을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 그런데 중국은 절대 지금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실제 이 싸움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불리할 게 없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게 요구하는 트럼프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예. 이건 너무 큰 내정 간섭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업 보조금 제도 네. 이거 불평등한 거 맞습니다. 트럼프의 지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내정 간섭이다 이거죠. 왜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제도를 개선해야 되느냐 당신의 요청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다라는 피력인 거죠. 예. 그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내규화해라라는 거죠. 그런 요구는 너무 큰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예.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 수많은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격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할 만한 카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불을 넣는 예. 건데요. 소위 말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많이 자동차나 이런 주력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이 수입을 차단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얘기 나누는 것이 히토류 얘기가 좀 많이 커졌다가 예.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히토류라는 카드도 언젠가는 꺼내지 않을까 이런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런 히토리 카드도 꺼내 들면서 이런 원료 공급 안 하겠다. 예. 그래서 당신의 산업도 망가뜨리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맞불을 놓는 장면이고 이런 트럼프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모습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중국도 역시 미국에 맞서서 지금 반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에서 10%의 관세가 지금 새로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또 오는 12월부터죠. 이 밀과 수수, 자동차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방금 김 실장이 말씀하신 그런 설명도 나와 있는데 중국의 대응 부분은 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국은 뭐 대두라든지 원래 트럼프 지역구에 타격을 주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사드 보복에 보았듯이 중국은 아주 은밀하게 또 공개적으로 또 보복을 합니다.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있고 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지만 완전한 시장 경제가 아니라 아직도 중앙 정부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 예. 공기업에 대해서도 뭐 정부 지원도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관련해서 입법화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중국은 아주 거절했어요. 어떻게 법까지 만들어서 내정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도 했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들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사법부 재판에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앙 정부가 굉장히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러고 또 사법부라든지 또 중앙 정부가 철저하게 공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을 좀 하자. 그것이 미국의 요구 사항이고 중국은 입법이라든지 이까지는 못하지만 자기들도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들도 공정한 시장 경제를 할 테니까 좀 서로 윈윈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님, 이 양국이 양보 없는 자존심 대결을 진행하면서도 협상의 끈은 서로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강대강으로 관세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안으로는 뭐 트럼프도 9월에 예정됐던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양국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의 협상의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를 예. 계속 양국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강한 어떤 사람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둘이 싸워봐야 누가 한쪽이 먼저 좀 굴복하길 원할 뿐 싸워봐야 둘 다 같이 손해라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네가 먼저 굽혀라. 너네의 공격을 차단해라. 예. 서로 너네가 먼저 그 공격을 그만 멈추고 우리 협상하자라는 식이기 때문에 예. 이 협상의 어떤 고리는 만들어지지 않은 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지지부진하는 흐름, 예. 공격도 하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네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국 간에 원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예.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차이가 있고 원하는 것도 차이가 있고 도저히 협상의 고리로 연결되기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포퓰리즘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면서 협상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재밌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 와중에 의미 있는 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격 전략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문제는 실장님, 관세 전쟁이 확전된 데다 이 양국의 협상이 홍콩 사태까지 지금 최근에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의미 있는 수준의 협상이 과연 이뤄질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은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장기전이 될 것이다. 예.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책이라는 그 서로 간에 수긍할 만한 그런 해결점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 그게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종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다만 우리 잠깐 쉬어가자 하는 쉬어가는 분위기는 몇 번씩 예. 연출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역시 말 그대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 네. 하나 질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 경제 역시 경기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 교수님, 장기화되는 이 미중 간의 이 갈등 문제, 한국 경제는 어떤 부담을 좀 길게 봤을 때 미칠 것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GDP가 1.6조 달러고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1.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87%를 교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33%고 예. 미국이 한 15, 14%쯤 되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일본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수입의 교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하고 중국만 해도 한 45% 가까이 예. 되거든요. 일본이 한 8%좀 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13%나 급격하게 내리면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또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법인세도 인하하고 또 친시장 경제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올 여름에 홍콩도 갔다 왔어요. 예. 홍콩은 이제 우리 학회에서 갔었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 홍콩 사태가 악화되면서 그래서 예. 우리가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지역으로만 다녔었는데 홍콩하고 중국의 선전을 갔다 왔습니다. 선전을 갔더니 이제 선전이 덩샤오핑이 가장 먼저 개방했던 도시였는데 남순 강화라에서 중국의 해안 도시부터 중국을 시장 경제화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었고 우리의 교역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 수출 품목의 한 80%가 중간재로 들어가는 건데 예. 이와 같이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금년만 해도 전체 수출이 한 20% 줄었거든요. 반도체 가격도 한 5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우리 신시장 경제 정책으로 좀 도와줘서 기업들을 좀 활성화하게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불안하다는 지적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대외 여건이 좀 나쁘다는 그런 현실이 좀 우리 경제를 더 옥죄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요. 특히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임 실장님. 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좀 이슈잖아요. 네. 뭐 금리를 대외 여건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좀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주장이 되고 있는데 네. 올 하반기 빠르면 10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정책적 효과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금리 자체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 많은 그 기업들이 투자 의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금리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예. 나머지 요건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금리라도 좀 완만히 하락하게 되면 투자 의사가 진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미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확장적 재정 정책이 맞물려서 경기 부양에 어떤 하나의 실마리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